주방 창문을 타고 들어온 오전 햇살이 식탁 위로 번졌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미역국, 갓 부친 달걀말이, 손자가 좋아하는 멸치볶음까지 차려놓고도 김영숙은 젓가락을 들지 못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고집을 피워요? 큰아들 준호가 신문을 넘기며 툭 던졌다. 며느리 미정은 물컵을 내려놓으며 맞장구 쳤다. 어머니, 가까운 데라도 다녀오세요. 친구분들이랑 등산이나 노래교실 같은 거요. 그런데 무슨 공부니 시험이니 주변에서 들으면 웃어요. 손자 민재는 휴대폰 화면을 보다가 슬쩍 웃었다. 할머니가 시험 보면 나보다 잘 보려나? 소리내 웃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만 식탁 위 공기는 금방 차가워졌다. 영숙은 그래, 웃겨라. 나도 웃긴 줄 안다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으나 마음 어딘가가 후벼 파이는 듯 아렸다. 식사가 끝나자 모두가 각자의 방으로 사라졌다. 싱크대 앞에 홀로 선 영숙은 설거지물을 털어내며 물방울이 솟는 소리를 멍하니 들었다. 수십 년간 반복하던 리듬, 손이 먼저 알고 움직이는 일들. 고무장갑을 벗어 건조대에 걸어두고도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거실 천장에 부착된 원형 시계를 올려다보자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였다. 그 규칙성 속에서 오늘 하루도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는 체념이 떠올랐다. 그때였다. 베란다 쪽에서 바람에 책장이 넘겨지는 소리가 났다. 책, 낡은 장식장 아래 서랍을 열자 오래전 묵혀둔 스케치북이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었다. 베넷 저고리, 영수증 뭉치, 90년대. 전화번호부 사이에 끼어 있던 그 스케치북은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채였다. 표지를 넘기는 손끝이 살짝 떨렸다. 연필로 그린 복도 끝의 창문, 대합실의 사람들, 노점상 아주머니의 손, 그리고 어딘가 우울한 눈을 가진 젊은 여성의 자화상. 자화상 위에는 작게 영숙, 22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영숙아, 내 그림 참 따뜻하다. 내가 전시회 열면 내가 제일 먼저 갈게. 미술학원 강의실에서 들었던 선배의 목소리가 먼 메아리처럼 되살아났다. 그 선배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전시회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지만 그 한마디가 그녀에게 얼마나 오래 버팀목이 되었는지 지금도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반대편에서 미정의 바쁜 숨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오늘 오후에 택배 오는데 잘 받아주세요. 냉동식품이라 바로 냉동고에 넣어야 해요. 그리고 민재 학원 가방 챙겨주시고요. 다음 달엔 관리비가 조금 올랐대요. 자동이체 변경 안내 문자가 왔는데 알겠다. 영숙은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수화기를 놓으며 삶이 책임과 부탁, 그리고 알겠다라는 단어로만 이루어져 있지는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 생각은 곧바로 난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졌다. 질문은 오래된 스케치북의 재질처럼 거칠고도 분명했다. 베란다 창을 열어 환기를 시키자 아파트 화단에서 손질하던 관리인의 쟁기질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그 소리 사이로 어느 집에서 흐르는 피아노 연습곡이 희미하게 섞여왔다. 음악 소리는 멈칫거리며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지만 묘하게 비장한 기운이 있었다. 나도 한 번만 더. 그녀는 속삭였다.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걸어보는 약속 같은 음성. 그 약속이 얼마나 허무해질 수 있는지, 또 얼마나 단단해질 수 있는지 영숙은 아직 몰랐다. 냉장고 문에 붙은 자석 메모판을 보았다. 우유, 달걀, 김치 떨어짐이라고 적힌 글씨 아래 누군가 장난으로 그려놓은 삐뚤빼뚤한 웃는 얼굴. 그 옆 빈 공간에 영숙은 펜을 들어 조심스레 썼다. 문화센터 수채화 기초반 문해. 그리고 괄호를 치고 가장 작은 글씨로 주인공은 나야라고 적었다. 그 문장은 어색하고도 어설펐지만 적고 난 뒤 지우고 싶지 않았다. 누가 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잠시 눈치가 갔지만 스스로의 눈을 피하는 삶을 더는 살고 싶지 않았다. 점심 무렵 초인종이 울렸다. 택배 상자였다. 송장에는 냉동 보관 요망이라고 적혀 있었다. 상자를 열어 냉동만두와 냉동피자, 냉동 떡갈비를 분류해 냉동고에 넣었다. 서랍을 닫으며 문득 생각했다.
언제부터 우리는 조리된 것을 데우는 삶에 익숙해졌지? 분식집을 하던 시절엔 새벽 4시면 벌떡 일어나 멸치와 다시마로 국물을 우려내고 김밥김을 약불로 살살 구워 향을 살렸다. 손님들이 사장님, 오늘도 맛있어요라고 말하던 그 소리. 미닫이 문을 열 때 들어오던 튀김기름 냄새, 겨울 공기와 뒤섞이던 어묵 국물의 수증기. 그 모든 것이 손목의 통증과 허리의 욱신거림과 함께 떠올랐다. 매출이 좋았던 날의 뿌듯함, 재료가 남아 속상했던 날의 한숨. 그래도 저녁에 가게 불을 끄면 내가 하루를 만들었다는 묵직한 성취감. 그건 아무에게도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삶의 온도 같은 것이었다.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도착했다. 문화센터 봄학기 수강 접수 안내 수채화 기초 중급, 서양화. 손글씨 캘리그래피 링크를 누르니 접수 페이지가 떴다. 화면 속 과목 목록 사이에서 수채화 기초 반금 오후 2시 유난히 반짝여 보였다. 엄지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망설였다. 금요일 오후 2시면 민재학교 시간하고 겹치나? 간식은 미리 준비해두면 되겠지. 저녁은 간단히 끓이면 되고 머릿속 계산이 본능처럼 빠르게 굴렀다. 평생 분식집에서 원가와 회전율을 재던 습관은 아직도 그녀 안에서 살아있었다. 계산의 마지막에 남은 건 이 질문이었다. 나 자신을 위해 쓸 시간은 허락할 수 있을까?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났다. 민재가 들어오며 신발을 대충 벗어놓고 할머니, 배고파라고 외쳤다. 라면 끓여줄까? 좋지. 주방에서 물이 끓는 동안 영숙은 다시 휴대폰 화면을 켰다. 등록 버튼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고 손끝은 여전히 뜨거운 물김에 젖어 있었다. 라면 스프 봉지를 뜯으며 문득 웃음이 났다. 세상에서 제일 간단한 국물과 세상에서 제일 복잡한 결심이 동시에 끓고 있다는 사실이 우스웠다. 그 웃음에는 어제의 자신이 없었다. 저녁이 되어 준호와 미정이 돌아왔다. 식탁에 앉자마자 준호가 말을 꺼냈다. 엄마, 다음 달 관리비가 오르니까 카드 사용 좀 줄여요. 미정이 뒷말을 이었다. 그리고 엄마, 요즘 집안일 조금 소홀하신 것 같아요. 담요 빨래도 밀려있고 저희도 바쁘니까 협조 좀 해주세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단 한 음절도 변명하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 어딘가에 작게 불이 들어왔다. 조용하고 오래가는 불. 누구도 쉽게 끄지 못하는 불씨.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서자 스케치북이 문득 다른 사물처럼 보였다. 단순한 종이 묶음이 아니라 다음 삶으로 건너가는 다리의 모양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연필을 깎았다. 연필심 끝이 살아나는 소리, 작은 칼날이 나무 껍질을 벗기는 촉감, 그래파이트 가루가 손가락에 묻어나는 기분, 그 모든 것이 오랜만에 나를 만지작거리는 의식처럼 느껴졌다. 빈 페이지 위에 선 하나를 그었다. 구불구불한 선이었지만 그 선이 펼쳐질 길을 그녀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선 끝에 작은 잎사귀를 달았다. 아주 어린 잎. 이제 막 돋아나는 푸른 것. 밤이 깊어갈수록 창밖은 고요했다. 자동차가 멀리 지나가며 두어 번 경적을 울렸고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저음의 진동이 바닥을 스쳤다. 영숙은 스케치북을 덮고 불을 끄려다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문화센터 수강 신청 페이지. 등록 버튼 위로 손가락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때 방문이 살짝 열리며 민재가 얼굴을 내밀었다. 할머니, 잘 자요. 그래, 우리 민재도. 문이 닫히자 그녀는 아주 작은 기도로 속삭였다. 내일은 눌러보자. 주인공은 나야. 메모판의 글씨는 밤새 지워지지 않았다. 문화센터 수채화 기초반문에. 아침이 오면 누군가 그 문장을 보고 혀를 찰지도 모른다. 우습다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상관없다. 웃음 위로 자라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다. 그녀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걸 이제는 내가 먼저 믿자. 그 믿음이 아직은 흔들릴지라도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곧 살아있다는 증거임을 영숙은 아주 천천히 깨닫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아도
영숙의 눈은 자꾸만 냉장고에 붙은 메모판으로 향했다. 문화센터 수채화 기초반 문의 주인공은 나야. 전날 밤 자신이 적은 글씨가 분명하게 남아 있었다. 아들이나 며느리가 보았다면 뭐라고 했을까? 비웃었을까? 아니면 손가락으로 지워버렸을까? 하지만 아무도 관심 두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안도감을 주었다. 그래, 나라도 관심 가져야지. 아무도 안 본다 해도 내 글씨는 여기 있잖아. 오전 10시가 조금 넘어 영숙은 작은 가방에 주민등록증과 지갑을 챙겼다. 그리고 오래 손대지 않던 분홍색 스카프를 둘렀다. 버스 정류장에 서 있으니 젊은 엄마들이 아이 손을 잡고 줄지어 서 있었다. 유모차, 학원 가방,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 그 사이에 서 있는 자신이 마치 이방인 같았다. 하지만 오늘은 오히려 그 느낌이 좋았다. 평생 남의 뒷모습만 따라다니던 자신이 이제는 다른 길로 향한다는 예감이 들어서였다. 문화센터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손끝이 저릿했다. 자동문이 열리며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안내 데스크에서 젊은 직원이 물었다. 어머니, 어떤 강좌 신청하세요? 수채화 기초반이요. 마지막 자리 남았어요. 운이 좋으시네요. 볼펜으로 이름을 쓰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단순한 서명 한 줄이었지만 영숙에겐 그보다 큰 선언이 없었다. 첫 수업날 교실은 물감 냄새로 가득했다. 흰 도화지와 붓, 팔레트가 책상마다 놓여 있었고 사람들은 서툴게 물을 묻히고 색을 섞느라 분주했다. 옆자리에 앉은 순자라는 여성이 먼저 말을 걸었다. 저도 처음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영숙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네, 저도 그래요. 연필을 쥔 손이 덜덜 떨렸지만 강사가 말했다. 늦었다는 건 없어요.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도화지 위에 그려진 첫 선은 삐뚤고 어색했다. 하지만 물감이 번져가며 작은 꽃잎 모양이 만들어졌을 때 가슴 안쪽이 알 수 없는 벅참으로 가득 찼다. 내가 다시 그리고 있구나. 붓을 버린 지 몇십 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자 준호와 미정이 저녁을 준비하며 눈치를 주었다. 엄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문화센터. 문화센터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엄마, 그 나이에 무슨 그림이에요? 등록금은 어떻게 내셨고요? 내가 아껴둔 돈 있어. 내 돈 쓰는 거 아니야. 엄마,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랑 노는 거면 몰라도 시험 보고 그런 건 진짜 웃겨요. 미정도 끼어들었다. 어머니, 저녁이 늦어지면 우리도 힘들어요. 민재 밥도 신경 써야 하고. 알겠다. 영숙은 짧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어딘가 단단한 결이 깃들어 있었다. 밤이 되자 그녀는 방 한쪽에서 스탠드를 켜고 스케치북을 펼쳤다. 오늘 수업에서 미처 완성하지 못한 그림을 다시 손봤다. 민재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할머니, 뭐 해요? 그림 그려. 할머니가 그린 거예요? 와, 진짜 멋있다. 아이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그 한마디에 영숙은 가슴이 뜨거워졌다. 가족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자신을 인정해 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한 달 후 문화센터 전시회가 열렸다. 작은 강의실 한쪽 벽에 영숙의 그림이 걸렸다. 파란 하늘 아래 들꽃이 피어있는 풍경. 그 그림 앞에 사람들이 서서 말했다. 어머, 색감이 참 따뜻하네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순자가 다가와 손을 꼭 잡아주었다. 우리도 이제 어엿한 화가네요. 하지만 정작 가족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 빈 의자가 눈에 밟혔지만 이번엔 눈물이 나지 않았다. 대신 가슴 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이제는 내가 나를 봐주면 돼. 영숙은 조금씩 변해갔다. 아침마다 밥 짓고 청소하는 대신 하루에 한두 시간은 꼭 그림을 그렸다. SNS 계정을 만들어 그림을 올리자 팔로워가 하나둘 늘어갔다. 그림에서 따뜻함이 전해져요. 저도 늦게 시작했는데 힘이 나네요. 낯선 사람들이 남긴 댓글이 가족의 무관심보다 훨씬 큰 힘이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지역신문 문화면에 짧은 기사가 실린 것이다. 제목은 늦깎이 학생의 따뜻한 수채화. 사진 속에는 영숙의 그림이 실려 있었다. 신문을 본 민재가 달려왔다. 할머니, 신문에 나왔어요. 우리 반 애들한테 보여줘도 돼요? 그래, 자랑해도 돼. 아이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그 순간 영숙은 알았다. 자기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식탁에서 신문을 본 준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엄마 진짜 이게 엄마 그림이에요? 그래, 대단하네. 그제야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존중이 묻어 있었다. 영숙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아직 멀었어. 하지만 분명히 나는 나로 살아가고 있어.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저녁, 식탁 위에는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하지만 가족의 얼굴은 뜨겁지 않았다. 아들 준호가 종이 서류 뭉치를 식탁 위에 내던졌다. 엄마, 이거 좀 봐요. 영숙이 고개를 들어 종이를 들여다보았다. 대출 관련 서류였다. 준호는 조급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투자 기회를 잡으려면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엄마 명의로 담보를 잡아야 해요. 집은 엄마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순간 젓가락이 손에서 떨어졌다. 분식집을 운영하며 피땀 흘려 장만한 이 집. 남편이 떠나기 전 영수가 이 집은 내 이름으로 해. 내가 지켜온 거니까. 라던 말이 귓가를 스쳤다. 엄마, 그냥 도장만 찍으면 돼요. 형식적인 절차예요. 옆에서 며느리 미정이 덧붙였다. 어머니, 이 기회 놓치면 우리 가족 다 힘들어져요. 어머니가 해주셔야 해요. 영숙은 서류를 들여다봤다. 빽빽한 글자 사이로 낯선 단어들이 보였다. 근저당, 채무자, 연대 보증. 눈이 아찔했다. 이거 내가 책임지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이름만 잠깐 빌리는 거예요. 준호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엄마,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못 믿으면 누굴 믿어요? 그 말은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의 삶을 담보로 내놓으라는 것인가. 그날 밤 방으로 들어온 영숙은 오래된 서류함을 꺼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봉투 사이에서 남편이 남겨준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사용대차 각서. 집주인 김영숙은 아들 가족에게 무상거주를 허락하되 집주인의 요구 시 지체 없이 퇴거한다. 몇 년 전 농담처럼 작성했던 각서였다. 그때는 쓸모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마지막 방패처럼 느껴졌다. 여보, 당신이 이걸 남겨준 이유가 이거였구나. 눈물이 차올랐다. 며칠 뒤 영숙은 몰래 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변호사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고개를 저었다. 어르신, 이건 단순한 담보가 아닙니다. 공동명의 전환과 동시에 채무 공동 책임이 발생해요. 쉽게 말해 아드님이 빚을 못 갚으면 어르신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 집 내 이름으로 돼 있어요.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도장 찍으시면 돌이킬 수 없어요. 돌아오는 길, 영숙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버스 창문에 비친 얼굴은 초라하고 늙어 보였다. 내가 이렇게까지 흔들려야 하나? 내 인생인데, 왜 내 집인데 내가 죄인처럼 숨어야 하지? 집에 들어서자 준호와 미정이 기다렸다는 듯 다가왔다. 엄마, 서류는요? 도장 찍으셨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엄마, 준호가 소리쳤다. 언제까지 그렇게 버틸 거예요? 우리 다 죽으란 소리예요? 민재가 놀라 고개를 내밀었고 방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날 밤 영숙은 붓을 들 수 없었다. 스케치북을 펼쳐도 눈앞이 흐려졌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일까? 그림 몇 장 그린다고 뭐가 달라지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며칠간 그녀는 수업에도 가지 못했다. 침대에 앉아 텅 빈 벽만 바라봤다. 미정은 그런 시어머니를 향해 냉소적인 말을 던졌다. 어머니, 결국 나이 들어서 객기 부린 거잖아요. 그림이 밥 먹여줘요? 결국은 가족이랑 같이 사셔야 하잖아요. 그 말은 또다시 가슴을 후벼 팠다.
하지만 우편함에서 발견한 작은 봉투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발신인은 박민재. 손자의 서툰 글씨로 적힌 편지였다. 할머니, 요즘 그림 안 그리세요? 저는 할머니 그림이 제일 좋아요. 할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영숙의 가슴은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졌다. 그래, 내가 행복해야 이 아이도 웃을 수 있지. 그날 밤 영숙은 다시 붓을 들었다. 캔버스 위에 검은색을 먼저 칠했다. 두텁고 무거운 그림자 같은 색이었다. 그리고 그 위에 천천히 파란 하늘을 얹었다. 끝내 작은 들꽃 한 송이가 피어났다. 어둠 위에 핀 꽃.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밤이 깊었다.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영숙은 천천히 붓을 놓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손끝이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달랐다. 민재의 편지가 가슴 속에 불씨를 다시 살려준 덕분이었다. 캔버스 위에는 짙은 어둠을 뚫고 솟아난 꽃이 환히 피어 있었다. 그 꽃은 마치 지금의 자신 같았다. 상처투성이었지만 꺾이지 않았고 어둠 속에서도 피어나려는 힘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아들 준호가 출근 준비를 하며 눈치를 보았다. 결국 준호가 입을 열었다. 엄마, 서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해. 뭐라고요? 내 집이야. 내가 지켜온 거야. 내가 힘든 건 알지만 그걸로 내 삶까지 무너뜨릴 순 없어. 준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엄마,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이렇게 못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영숙은 단호히 말했다. 도와주지 않는 게 아니야. 난 지금까지 평생을 너희만 도우며 살았어.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손자 돌봐주고. 내 시간, 내 꿈 다 내려놓고 살았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내 집까지 내놓으라고? 그건 아니야.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방에서 나오던 미정이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어머니, 그럼 우리더러 집 나가라는 말씀이세요? 영숙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나가라고 한 적 없어. 다만 내가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야. 가정부가 아니라. 순간 집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준호는 서류 봉투를 움켜쥐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울렸다. 며칠간 가족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지냈다. 그러나 영숙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예전보다 마음이 단단해졌다. 매일 아침 수채화 수업에 나갔고 저녁이면 스케치북을 펼쳐들었다. 손끝에서 피어나는 색은 하루하루 그녀의 자신감을 키웠다. 봄이 다가오자 문화센터에서는 수강생 합동 전시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에는 지역 미술관 소강당을 빌려 정식으로 진행하는 자리였다. 영숙도 작품 2점을 출품하게 되었다. 전시회 당일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미술관에 들어섰다. 벽마다 수십 점의 작품이 걸려 있었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가득했다. 영숙의 그림 앞에 누군가 멈춰 서는 모습을 보자 가슴이 뛰었다. 그림 속에는 민재와 함께 그렸던 들꽃 풍경이 담겨 있었다. 이거 참 따뜻하네요. 작가분이 누구시죠? 관람객이 물었을 때 영숙은 조용히 대답했다. 저예요. 김영숙. 그 짧은 대답이 이렇게 큰 울림을 줄 줄 몰랐다. 스스로를 작가라 부르는 순간 평생 묶여있던 사슬이 풀리는 것 같았다. 놀랍게도 전시회에는 준호와 미정, 그리고 민재도 찾아왔다. 처음엔 멀찍이 서 있었지만 민재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우리 할머니 그림이에요. 제가 모델이에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다. 준호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러나 그는 천천히 다가와 그림을 바라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너무 몰랐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면 됐다. 이제부터라도 알아주면 돼.